알기 쉬운 상속정의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여 추정하고 정여 의제가 있는데요. 둘 다 정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여 추정하고 정여 의제는 법률상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 추정과 정여 의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원칙적으로 정여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취득 자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정여로 보겠다. 근데 이제 일정 금액 미만은 정여 추정으로 보지 않는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명의신탁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 명의신탁을 정여로 보는 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도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 추정과 정여 의제의 차이입니다. 추정은 프리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제는 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 영어 의미도 그렇지만 이 의제라는 말은 상당히 강한 의미입니다. 무조건 보겠다. 요거는 뭐 정여가 맞지 않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여 추정이 되면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정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인 정여가 아니다 라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여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여 의제 같은 경우는 세법상의 정여는 아닌데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정여와 동일하게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 정여 의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이제 정여로 보는데 다음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정여의제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무조건 정여로 봅니다. 이런 게 정여의제다. 나머지 뭐 특수관계법인하고 이렇게 거래, 여러 가지 거래라든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 요거도 무조건 정여로 봅니다. 자, 정여 추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족 간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정법 44조에 나와 있는데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정여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등이란 뭐냐?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입니다. 자, 직계 존속은 자기보다 위쪽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는 거고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이 정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양도라고 주장을 해도 정여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양도가 확실하다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도 또 있는데 요거는 배우자 등에게 바로 양도를 하지 않고 이 특수관계인을 끼워서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양도를 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그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를 하면 그것도 배우자 등에게 바로 정여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다만 이 세금이 결국 이제 양도로 주장하는 거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하는 거 한 번, 그 다음 특수관계인이 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거 한 번, 두 번이죠, 그죠? 그 양도소득세 낸 거 두 번을 합친 금액이 정여로 추정을 했을 때 정여세액보다 크면 그거는 정여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세무서가 굳이 정예로 볼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미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족 간에 양도를 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정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놓은 경매 물건을 아들이 낙찰을 받았다. 그런 거는 경쟁 상황에서 이제 경매를 받은 거니까, 낙찰을 받은 거니까 그런 거는 정예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뭐 파산 선고라든지 공매라든지 정권시장을 통해서 산 거,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빙이 확실하면은 정예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가족 간 양도 정예 추정은 뭐 가족 간에 바로 양도를 하면 당연히 이제 정예 추정인데 이렇게 우회해서 양도한 경우도 정예로 추정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특수관계인 다른 친척한테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어머니의 아들, 딸한테 양도를 했다. 그럼 형식상은 양도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딸한테 바로 정여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정여로 추정해서 계산한 정여세보다 이렇게 양도한 게 양도소득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냥 양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반대로 요 정여세가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정여 추정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럼 요 3년이란 기준은 뭐냐? 그냥 세법상 정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우회 양도를 했더라도 3년 1일이 지났다. 그거는 그냥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양쪽 다. 2년 364일이다. 그거는 이렇게 따져봅니다. 정의 추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1일 차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양도에 대해서, 양수도에 대해서 정예로 추정하는 그 상정세법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세무서도 그런 게 뭐 바로 전화를 안 합니다. 한 3, 4년 지난 후에 그때 자녀와 매매를 했는데 그 정여로 추정됩니다 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잘 기억도 안 나고 좀 황당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돈을 제대로 주고받아라. 이 양도양수했다는 것은 유상으로 양도양수를 했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죠? 가능하면 현금으로 하지 말고 구자, 은행 계좌이체로 해가지고 반드시 증빙을 남기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빙.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시가에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너무 싸게 주면 이 두 가지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싸게 줬으니까 부당행위 계산이라 해서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 사람, 아들은 낮게 샀으니까, 그죠? 정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유도리가 좀 있는데, 뭐 3억 원 정도는 이렇게 봐주는데, 30%하고 3억 원 기준이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제도는 5%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어쨌든 그 시가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족 간의 양수도에 대해서 정의로 추정하는 걸 봤는데,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도 정의로 추정을 합니다. 이 법 규정을 한번 보면 상정세법 45조입니다. 이 재산 취득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그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정여받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직 직업도 없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했다. 그건 당연히 정여로 추정을 하겠죠. 그죠? 정여로 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채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채무를 상환을 했더라. 근데 이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볼 때 혼자 힘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도 상환을 했더라. 그러면 그것도 정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재산을 취득한 것도 그렇고 채무를 상환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정여로 추정한다. 정여로 추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모르는 거죠. 세무서의 상황은 모르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 이 사람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더라. 부채가 갑자기 줄어들었더라. 그걸 보고 그냥 정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정빙을 내놔라. 정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득자금이라든지 상환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 있으면 정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이제 정의 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배제 기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제대로 정빙을 내놓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하고 재산의 20% 중에 작은 금액이면 그거는 정의로 보지 않습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범퍼를 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금융실명제죠, 그죠? 금융실명제라서 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 명의자가 취득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계좌에, 은행 계좌에 갑자기 1억 원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정의로 추정을 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정의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 취득 자금을 정의로 추정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할머니가 몸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손자한테 33평 아파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여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할머니하고 손자 사이에 매매한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손자는 이제 10년간 수학과외로 이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과외로 번 돈은 대부분 현금이죠, 그죠? 그 돈을 할머니 용돈으로 쭉 들여왔다.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합치니까
뭐 몇 억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매매 대금으로 이제 차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돈은 할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손자에게 넣어주고 손자가 다시 잔금으로 이제 할머니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자, 이걸 정예로 볼까요, 안 볼까요? 자, 국세청은 당연히 정예로 봅니다. 그죠? 이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가 이제 재산이 취득이 된 거죠. 그러면 재산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손자는 사실은 이 수학과외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번 돈은 전혀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는 거죠. 자금 출처가 없습니다.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정해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차감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증빙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할머니한테 갚았다. 이런 어떤 대출 계약도 없습니다.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다는 그런 차용증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손자는 증여세를 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정여로 추정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금 출처라든지 돈을 빌렸다는 증빙 이런 것을 잘 갖춰놔야 되겠죠. 자, 그 사람의 재산이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채무를 갑자기 상환했다든지 할 때 정여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정여 추정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정여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배제. 요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는 1억, 30세, 40세 사이는 2억, 그 다음 40세 이상이면 4억 원까지는 정여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1억 원도 각 그 항목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이면 5천만 원, 기타 재산은 5천만 원, 채무상환 5천만 원. 그 합쳐서 1억 5천이면 1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땐 정예로 추정하는 겁니다. 30세는 1억 5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정여세 추정을 배제를 하느냐? 만약 32세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32세인데 5억 원짜리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1억 5천을 초과하는 거죠. 5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억 원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럼 5억 원의 20%, 아까 배제되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5억 원의 20%하고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그 5억 원의 20%면 1억 원이니까 1억 원은 여기까지는 봐줍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4억 원을 뭐 내가 차입을 했다든지 이런 다른 부모님한테 빌렸다든지 그런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질문이 나왔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5천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 정여를 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 배제 기준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억 5천을 정여로 보고 5천만 원만 정여 공제를 해주고 1억에 대해서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은 그냥 재산, 있는 재산을 볼 때, 5억 원짜리 재산을 볼 때, 이 사람 재산이라든지 뭐 직업 연령 이런 걸 볼 때, 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여 추정입니다.
정예가 확실하면 당연히 정예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한자로는 이름을 빌려준다는 거죠. 신탁. 신탁자는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수탁자는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 그 이름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그 주주명부 이런 장부상의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 이름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되지만 그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 처분할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이득은 이 신탁자, 이름을 빌린 사람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매도인으로부터 A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소유권을 원래는 A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이 매수했으니까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B의 이름으로 매수한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둘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쪽으로 해주고 이 A와 B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건 뭐냐면 그 A가 그냥 B한테 이름을 빌린다. 이름을 빌리는 대신에 모든 그 권한과 의무는 A가 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A가 B한테 어떤 대가를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B는 이름만 빌려주고 A는 모든 그 자산에 대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의 대상은 어떤 자산인가? 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어떤 게 있느냐? 자동차, 선박, 주권, 주식이죠. 회사채,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일반인으로부터. 이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면 일단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정여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자, 의제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무조건 정여로 본다 그랬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조건 정여한 걸로 보고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사항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정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조세회피 목적, 대부분의 명의신탁을 하는 게 조세회피 목적입니다. 그죠? 99.9%입니다. 요즘은. 옛날 같으면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제 7인 이상 주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주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자, 정여세 납부 의무도 납부 의무자가 지금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칙은 2018년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거 명의 빌려주니까 무조건 세금 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1억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는 이름을 빌린 사람이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종합소득세 회피입니다. 자, 우리가 누진세율이라 그러죠, 그죠?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6%, 15%, 24%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신탁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소득이 되니까 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금은 이제 이 신탁자가 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를 하면 최고세율이 이제 50%인 건 아시죠? 10%, 20% 이렇게 쭉 올라가서 최고가 50%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으로 양도한 걸로 보면 20%, 대주주는 30% 있지만 보통 20%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이나 정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식한테 양도한 걸로 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다. 자, 명의신탁 정의의 이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정법 제45조 2에 있는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건 다음 페이지 설명했지만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이 명의신탁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국세기준법 14조, 국세기준법 14조는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어떤 형식이라든지 거래의 형태 그런 거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 그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인데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정의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정여받은 걸로 본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는 있죠, 그죠? 정여이자라는 건 무조건 정여로 보는 거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조세의 비목적이 없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세의 비목적이 없이 정여를 하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사실은 크게 명실상부한 그냥 필요 없는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 사실에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이 법상으로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법상으로 재산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신탁회사 이름으로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 아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거 신탁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정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돼 있다. 요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의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를 할 때는 조세 비목적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무조건 조세 비목적이 있는 걸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조세 비목적이 없으면 납세자가 그 증빙을 제출하라는 거죠.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라든지 주식 변동 상환명세서에 따라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환명세서는 우리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그때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조세회피 목적할 때 조세가 뭐냐? 뭐 양도소득세냐? 그게 아니라 국세, 모든 국세, 지방세, 관세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의신탁했다 그러면 정의의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몇 가지 예외사항 빼고는 신탁재산이라든지 법정대리인 이런 거 빼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해서 탈세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이 어떤 그룹사 회장 아니면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그렇겠죠.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취득한 주식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로 합니다. 직원들 명의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명의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겠죠. 이 명의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은 이 사람 아들, 회장 아들한테 임직원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걸로 차명한 주식이죠. 그죠? 차명 주식을 양도한 걸로 합니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 내겠죠. 아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20%밖에 안 냅니다. 그죠? 그 세금 내고 그러면 아들이 그 주식을 취득한 게 되죠. 이 회사 주식을 취득 대주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이 우회정여 이렇게 정의한 게 되고 경영권도 세금은 조금 냈지만 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 차명 주식, 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같은 것도 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정여를 하면 정여세, 상속세를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해버리면 이 종합소득세도 확 줄어들고 이 회장에 그 다음에 주식양수도거래로 이렇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도 회피를 한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거나 아니면 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어떤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5년에 부동산 실명제, 실제 이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만약에 이 명의신탁한 게 적발이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거래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받든지 손해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긴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중, 뭐 이시집안이면 이시집안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강제 집행,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